함양을 찾은 이유를 지역 중에 처음이에요. 제 고향이 남해임에도 불구하고 남해를 가기 전에 함양을 먼저 찾은 이유는 함양에 그래도 제 개인적인 연고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연, 함양과 인연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소개도 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이제 노송가구 회장님이셨던 노태상 회장님이 저 시 외삼촌, 바로 저희 어머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세요. 그래서 그 노송 일가가 또 함양과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희 친가도 바로 이 함양에서 태어났고 삶을 살았고, 아마 함양이 낳아준 청년과 또 결혼을 했던 것도 제가 이 함양과 이런 만남을 갖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태어나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 동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한창 그때 이제 산업화 하면서 방직 공장 뭐 이런 공장들이 많이 생겼고, 그 공장에 주로 이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이름을 붙여서 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 않을 때, 그럴 때였어요. 월급도 굉장히 작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부모님께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고, 기생관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성매매 관광을 오고 있다. 올림픽을 기해서 이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 관광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기생관광 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충격을 좀 먹은 사건이, 그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사례 중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저처럼 농촌에서 태어나서 도시로 공장에 취직하러 갔다가 박봉에 집에서는 계속 돈 좀 더 보내라 하고, 자취도 해야 되지, 돈이 없는데 어느 날 돈을 내가 소개하는 데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뭐 공장에서 일해봤자 그 집꼬리만한 월급 받잖아 라고 꼬이게 되고, 그 꼬임에 따라서 갔더니 바로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기생관광이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나올 수도 없고 돈도 벌 수도 없었고 빚만 늘어갔고 몸이 더 아팠다 하는 그런 피해 사례를 제가 읽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전히 일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식민지, 또 성착취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가, 그런 것에 대한 분노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껴서 기생관광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운동가로 나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 운동을 시작한 지는 30년이 지났고, 올해가 2020년이니까, 그러다가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신문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때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정대협 찾아갑니다. 정대협위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까지 또 실무자가 없었어요. 그냥 자원봉사로 다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것도 너무나 감지덕지해서 30만 원 받으면 또 모았다가 기부도 하고, 총여학생회가 부르면 강연료를 주면 그 강연료도 다시 정대협에 기부하고, 이렇게 이제 책임감이 깊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수요시도 시작을 하고, 남북연 과거 문제가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2년에 할머니들과 함께 나비기금을 만들어서 콩고와 우간다, 또 나이지리아, 이라크 여성들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수요시가 천차가 되던 2011년 12월 14일에 이제 우리는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까지,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을 기릴 필요가 있다. 이 여성들의 이 삶을 용기 있게, 용감한 이 여성들의 삶을 세계 여러 각지에 전하자라고 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천자 수요시가 될 때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그런 폭력을, 폭압을 압력으로, 로비로, 또 저희들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진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세계 각지의 소녀상 건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비례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했던 기자회견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정당 기호 5번 윤미향입니다. 최순득 하 할머니, 김순덕 김 할머니께서 끌려가셨습니다. 이 별표는 할머니들이 전체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제가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거창에서는 박 할머니, 황옥님 할머니께서, 하동에서는 손파님 할머니, 정서운, 김순희, 황순희 할머니, 남해에서는 박수기 할머니께서 끌려가셨습니다. 자, 완전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고 하며 역사를 경남 지역에서 일제히 전쟁터에 강제 동원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강제노동 피해자, 징병 피해자, 원폭 피해자 등의 인권을 회복하고 해방 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윤미향 후보가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20년 4월 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윤미향 후보 정당기호 5번입니다. 네. 네,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활동가로서 이제 앞으로 역사를 이제 널리 알리시고 이렇게 많이 활동해 오셨는데 이제 입법 기관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이렇게 그 단체에서 활동하실 때랑은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있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사실은 제가 비례 후보 7번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 정부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스스로 그렇게 비례 후보 7번 윤미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미칠 영향력 등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실은 조금 저도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일본 정부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을 분명히 가야국인 일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 문제, 안보 문제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제가 해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인권 외교는 다자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자 외교는 시민사회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사회와 입법기구가 함께 연대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이렇게 일본 성노예 관련해서는 들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들으면 상당히 좀 분노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정부 자체가 이렇게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30년 했는데 과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들어서고 나서 2년간은 진짜 오히려 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은 시민일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렇게 이제 독일을 우리 이제 언론 쪽에서 저는 이제 언론재단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나는 이제 유럽 쪽에 나가고 독일 나갔을 때 거기서는 이제 메르켈 총리가 여성이지만 엄청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할 때 독일이 있는 한 자기들 독일이 있는 한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걸 항상 캐치 플레이를 걸어요 거기는. 근데 좀 더 정부 차원에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특히 위안부에 대해서는 이게 역사를 왜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촛불 어떻게 해서 탄생한 정부인데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런 거 보면 너무 미숙한 게 많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방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크게, 좀 더 강력하게 했으면 말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 해서 저는 상당하게 기대를 많이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양이 아까 인연을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눈물, 심지어는 95년도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할 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제 멱살을 잡아요. 이렇게 민족의 수치 같은 부끄러움을 뭘 자랑스럽게 데모를 하느냐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냐면 억울해서,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20대 이제 곧 30대, 그때는 30대 초였네요. 32살인가 그랬나 보다. 30대 초에 그 아직 힘도 없고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던 제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멱살을 잡히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때가. 근데 할머니가 계신데 아무 반항을 못한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라고 소리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리고 저 협박하고 가셨는데 할머니들 앞에 갔는데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그냥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경찰 들고 있는데 약간 그 있잖아요. 대성통곡한다는 게 있잖아요.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예요. 할머니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할머니들 앞에서 울었다라는 거. 그동안 할머니들이 견뎌온 인고의 세월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아픔들이 사실은 90년대부터 쭉 공격이나 이런 게 무뎌져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은 있다.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자신은 있다. 단 우리 당 안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가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책 방향이. 근데 아무튼 국회 안에 들어가서 국회 안에서 뭔가 부딪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그 국회 안에서도 야의 목소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득권과 기득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또 부딪히면 또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3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아왔던 제가 국회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기성정치인처럼 똑같이 가서 편한 자리에서 입법하고 뭐 도장 꽝꽝 찍고 이런 거 할 거면 뭐하러 가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제가 늘 지금 생각하는 거는 윤미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거리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222명, 지금 240명 중에 지금 222분이 돌아가셨으니까 222분 할머니들하고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신 12분이 지금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없어요. 평양에서 가셨다라는 우리 김원옥 할머니도 오늘 아침에 수요시 분명히 갔다 오시고서도 다시 내일 또 수요시를 가야 한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기억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18분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목소리를 제가 안고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무장을 하고 있어요. 심장을. 어떤 상처에 공격해도 상처 안 받을 것이야 라는 그런 하고 있는데